안녕하세요. 자, 이번 이야기 시작 전 세 가지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 영상은 영어 공감에서 드리는 13번째 영상입니다. 재생 목록을 보시면 조동사 이야기와 시제 이야기로 나눠놨습니다. 조동사 이야기를 먼저 보시고 시제 이야기를 보시면 순서가 맞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꼭 순서대로 보시라 부탁드립니다. 둘째, 길고 재미없는 영상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영상과 맞지 않을 겁니다. 이 영상은 무척 길고 지루할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생각해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보실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이야기 예문들만 더 추가하면 아마 책 한 권 분량일 겁니다. 영상 보시다 힘드시면 중간에 한 번씩 쉬시고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길지만 길지 않은 영상이고 쉽지만 쉽지 않을 영상일 겁니다. 기존의 모든 영문법 설명 이론과 오늘 보여드릴 제 이론이 부딪힐 겁니다. 만약 제가 보여드리는 논리들이 기존의 논리들보다 설득력이 있다면 분명 대한민국 영문법 학습의 판은 새로 짜이고 학습자들은 많은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말이 과장된 말인지 아닌지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세요. 이제 시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오늘 영상 이전까지의 모든 영상들에서 제가 조금씩 드렸던 시제 이야기는 나름 현실과 타협하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영상은 제가 원하는 방식 그대로 이야기를 펼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조동사 이야기, 가정법 이야기, 모든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이번에는 왜라는 질문과 함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말, 빈말, 구분 알고리즘인데요. 앞에서 긍정과 부정의 논리로 설명을 드렸죠. 이번 시간부터는 다릅니다. 표시한 여기 시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동그라미가 다릅니다. 여기에 보이는 동그라미들은 긍정과 부정의 동그라미들이 아닙니다. 시제 이야기를 통해 이 동그라미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한 질문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 질문이 바뀔 겁니다. 자, 쭉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 말들 저는 이상합니다. 혹시 평소 이 말들이 논리적이지 않다 느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재밌을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영문법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를 꼽자면 저는 이 단어라 생각합니다. time. 시제 이야기는 시간 이야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따라서 영문법의 시제 이야기는 당연히 시간 이야기의 바탕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기본 개념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이란 물리나 수학에서 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언어에서 말하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여기 3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모두 시간에 대해 말하는 문장인데 여기서 말하는 시간의 개념이 다 다르죠. 우리는 이 다름을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시간에 대해 분석적으로 생각해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영문법을 이해하고 싶다면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 어떻게 다른지 논리적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라는 언어는 시간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Once upon a time, time 앞에 어는 왜 붙었을까요? Time is money. 여기 time 앞에는 어가 없네요. 우리말로 시간이라고 퉁치는 단어인 time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말이죠. 자, which, 시간 관련 전치사, in, at, on. 시간 관련 명사들을 구분해 본다는 거죠. 시간을 구분한다는 말입니다. 분명 영어는 시간을 구분해 보려 합니다. 시간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시제뿐만 아니라 관사, 전치사, 조동사 등등 영문법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영어라는 언어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단어가 바로 time입니다. 따라서 영문법 전체를 관통할 만한 논리의 체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시간을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뭐 대충 이 문장에서 말하는 시간은 이런 시간이고 저 문장에서 말하는 시간은 저런 시간이다. 이런 식의 분리가 아니라 확실히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들을 영어가 보여주는 방식대로 분석하고 구분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제학습의 출발은 이겁니다. 시간을 분석하라. 시작해 볼까요? 시제란 무엇인가? 여러분, 시제를 영어로 텐스라 합니다. 왜 텐스라 할까요? 또한 시제 이야기는 분명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텐스와 타임을 어떻게 연결해 봐야 할까요? 여기서 잠깐, 저는 텐스라는 단어가 시제라 번역되지만 이것이 적당한 번역은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시제라는 우리말 의미를 텐스라는 영어 단어의 의미에 대입하지는 않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말의 뜻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시제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우리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생각은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입니다. 이 문장의 시제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이런 식으로 답하죠.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좀 더 분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나눠봐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와 시제라 말하는 부분을 나눠봐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서의 시간과 시제에서의 시간을 구분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쪽에서 말하는 시간은 다릅니다. 어떻게 두 시간이 다른지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후 다시 합쳐보는 겁니다. 자, 다시 볼까요? 1. 시간은 흐른다. 2. 시간은 돈이다. 3. 시간 여행을 떠난다. 이렇게 나누어 봅니다. 1. 시간은 흐른다. 3. 시간 여행을 떠난다. 이 말들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과 함께하는 시간 이야기고요. 2. 시간은 돈이다. 이 말은 시제와 관련된 시간 이야기입니다. 그럼 과거, 현재, 미래와 함께하는 시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익숙하시죠? 영문법 시제 학습을 할 때마다 보게 되는 그림입니다. 시간은 흐른다 라는 개념에서 만들어진 시간의 선입니다. 흐르는 시간을 한 발 떨어져 바라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움직이는 시간이 만들어낸 선입니다. 움직이는 사물들을 한 발 떨어져 관찰하면 이렇게 선이 보이죠. 흐르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르는 시간, 움직이는 시간이 만들어낸 시간의 선입니다. 이 흐르는 시간의 어느 지점에 우리가 있죠. 그 지점을 시점이라 말하고 또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점을 말할 때, 시점을 구분할 때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들을 씁니다. 1차원의 관점으로 시간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만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기에는 느낌이 좀 부족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말하는 시간을 느끼고 싶은데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과거, 현재, 미래가 말하는 시간을 느껴보기 위해 1번의 방식으로 말하는 시간을 3번의 방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비슷한 시간의 개념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시간은 흐른다. 시간의 선. 이 그림을 3. 시간 여행을 떠난다. 이 말에 맞춰 바꾸려면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 여행이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영역을 이동하는 거죠. 영역이 바뀌는 겁니다. 자, 우선 1번 시간의 선을 3번 시간의 영역으로 그려봅니다. 1차원 시간의 선을 3차원 시간의 영역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면 우리가 시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현재, 과거, 미래라는 말들을 느낄 수 있죠. 시간의 영역 안에 있는 나 한번 느껴보실까요? 현재라는 시간의 영역을 기준으로 우리는 과거와 미래, 시간의 영역을 나눕니다.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영역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진 시간의 영역들을 동그라미로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시간의 영역,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여기서 까만 부분은 지나간 시간의 영역이고 하얀 부분은 지나갈 시간의 영역입니다. 현재라는 시간의 영역은 지나간 시간과 지나갈 시간의 영역이 공존하는, 즉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영역이죠. 현재라는 시간의 영역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다시 보실까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시간 여행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영역을 넘나드는 겁니다. 현재라는 시간의 영역에서 과거라는 시간의 영역, 미래라는 시간의 영역을 넘나드는 거죠. 이 영역들을 어떻게 넘나들 수 있을까요? 영화를 보시면 상상의 게이트들이 존재하죠. 시간의 영역을 넘나들 수 있는 통로들, 어떻게 넘나들 수 있을지 마음껏 상상들을 하죠. 과거 속의 공돌이, 현재 속의 공돌이, 미래 속의 공돌이. 시간의 영역을 말할 때 우리는 현재, 과거, 미래라는 말들을 사용합니다. 1번 시간은 흐른다. 3번 시간 여행을 떠난다. 시간은 흐른다. 점과 선의 개념으로 보는 시간. 시간 여행을 떠난다. 영역의 개념으로 보는 시간. 시점 그리고 시간의 영역을 구분할 때 우리는 현재, 과거, 미래라는 말들을 사용합니다. 저는 지금 과거, 현재, 미래와 함께하는 시간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1. 시간은 흐른다. 시선, 시점. 3. 시간 여행을 떠난다. 시간의 영역. 한국어, 영어 할 거 없이 모든 문장들은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될 수 있고 문장들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말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오늘, 내일, 최근, 작년. 시간의 영역,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바로 때를 나타내는 말들이죠. 시간의 영역,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되는 말들은 때를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 또 명심해야 되는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들은 때를 나타내는 말들에 갖다 붙이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문장 속에서 시간의 영역, 때를 나타내는 말들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영역을 나타내는 말이 없어도 이미 말의 앞뒤 상황으로 시간의 영역이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말들을 매번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때가 구분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를 말하고 있는지 구분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가 물어보네요. 너 뭐하니? 이 문장에서 시간의 영역을 나타내는 말은 뭘까요? 안 보이죠? 이 문장에서 시간의 영역을 나타내는 말은 지금입니다. 이 말이 없어도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뭐하냐고 묻고 있다는 걸요. 자, 너 뭐하니? 라는 질문에 제가 답하네요. 나 영어 공감에서 놀아. 이 문장도 때를 나타내는 말, 시간의 영역을 나타내는 말이 없죠. 이 말 또한 당연히 때를 나타내는 지금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문장인 겁니다. 시간의 영역은 지금이고 현재로 구분됩니다. 문장들이 시간의 영역, 즉 때를 나타내는 말을 보여주든 말든 우리는 각각의 문장들이 언제를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의 앞뒤, 상황을 통해서, 글의 앞뒤, 문맥을 통해서 말이죠. 정리합니다. 한국어든 영어든 모든 문장들은 과거, 현재, 미래로 때가 구분된다. 문장들은 때를 나타내는 말들을 반드시 품고 있다. 그 때를 나타내는 말들을 보고 우리는 문장들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어제라는 말을 보고 과거로 구분하고 내일이라는 말을 보고 미래로 구분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절반을 이해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과거, 현재, 미래와 함께하는 시간 이야기였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와 함께하는 1번 시간은 흐른다. 3번 시간 여행을 떠난다. 기억하세요. 자, 이제 시제와 함께하는 시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시간은 돈이다. 시제에서 말하는 시간은 어떤 개념으로 말하는 시간일까요? 시제가 말하는 시간, 시간은 돈이다. 이 시간은 때를 구분하는 시간, 즉 시간의 영역, 시점에서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제에서 말하는 시간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로 대답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되는 시간이 시제에서의 시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주장이 좀 생소하실 겁니다. 자, 보시죠. 시간은 돈이다. 이 말은 시간을 영역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시간을 소유한다.
내가 가진 나의 시간을 내가 다루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시간을 내가 쓰는 겁니다. 마치 돈처럼요. 시간은 돈이다. 영어의 tense를 시제라 하는데 시제는 tense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시제라는 말에서 떠오르는 이미지와 tense라는 말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릅니다. 따라서 tense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서 tense의 이미지를 시제의 이미지에 덮어 씌워야 됩니다. 자, tense라는 단어 자체만 보세요. 영어는 왜 시제 이야기를 하는데 tense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tense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면 tense에서 말하는 시간을 제대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tense에서 말하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로 구분되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단어 tense 이야기를 해보죠. 일반적으로 사전에서 tense의 의미를 이렇다라고 보여주는데 tense라는 단어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기에 맞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1번, 쭉 늘어나는 선, 팽팽하게 늘어나는 선을 기본 이미지로 2번, 3번의 이미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tense의 이미지들입니다. 좀 전에 본 그림들과 같다고 생각하시죠? 분명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tense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보겠습니다. 1, 2, 3번의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선 이 아이의 이름은 공순이입니다. 1번, 공순이가 보고 있는 것은 줄입니다. 2번, 공순이가 줄을 당기네요. 3번, 공순이가 줄을 다 당겼습니다. 아주 간단한 그림이죠. 다시 보시죠. 1번 그림, 이 줄은 고무줄인데 일반적인 고무줄이 아닙니다. 당기면 늘어나는 고무줄인데 한 번 당기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도 않고 한 번 늘어난 고무줄은 다시 당길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이 고무줄을 잘 보세요. 고무줄만 보세요. 고무줄의 상태를 봅니다. 1번 고무줄, 그냥 흐물흐물한 고무줄입니다. 2번 고무줄, 늘어나고 있는 고무줄이죠. 3번 고무줄, 다 늘어난 고무줄입니다. 자, 2번 고무줄과 3번 고무줄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2번, 쭉 늘어나고 있는 고무줄, 3번, 다 늘어난 고무줄. 이해되시죠? 1번은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무줄의 상태를 공순이와 고무줄의 관계를 함께 보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번 고무줄은 힘 빠진 고무줄이고요. 2번의 고무줄은 힘이 들어가고 있는 고무줄, 3번의 고무줄은 힘이 다 들어간 고무줄입니다. 우선 여기서 1번과 2번의 고무줄만 잘 보세요. 1번의 고무줄은 힘 빠진 고무줄, 2번의 고무줄은 힘이 들어가고 있는 고무줄. 따라서 2번 고무줄의 상태는 1번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상태인가요? 팽팽한 상태죠. 팽팽한 고무줄입니다. 2번 고무줄, 팽팽한 고무줄입니다. 고무줄이 팽팽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팽팽하다는 우리말을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팽팽하다는 말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저는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볼까요? 1번, 줄이 팽팽하다, 팽팽한 줄입니다. 2번, 힘이 팽팽하다, 팽팽한 힘입니다. 3번, 몫이 팽팽하다, 팽팽한 목. 4번, 성질이 팽팽하다, 팽팽한 성질, 팽팽한 사람입니다. 5번, 분위기가 팽팽하다, 팽팽한 분위기. 팽팽하다는 말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쓰이고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는 앞뒤 상황을 잘 파악해 각기 다른 문장들 속에 팽팽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2번 고무줄, 팽팽한 고무줄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여기 고무줄을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이 고무줄이 여러분의 근육이라면 이 고무줄은 어떤 상태의 근육일까요? 팽팽한 근육이죠. 팽팽한 근육이란 어떤 근육일까요? 팽팽한 상태의 근육,
긴장된 근육이 되겠죠. 1번의 고무줄처럼 힘 빠진 이완된 상태의 근육이 아닌 뻣뻣하게 긴장된 근육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고무줄이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태의 사람일까요? 긴장한 사람이죠. 1번 고무줄 마치 온몸에 힘을 쭉 빼고 바닷가에서 휴가를 즐기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2번 고무줄 같은 사람, 힘이 빳빳하게 들어간 느긋하고 여유롭지 못한 팽팽한 사람, 바로 긴장한 상태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사람이 성격적으로 이런 상태라면 성질이 팽팽한 사람, 성격이 여유롭지 못한 사람, 즉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이겠네요. 4번 다시 한번 보세요. 팽팽한 사람, 성격, 성질이 까다로운 사람, 날카로운 사람. 자, 그럼 이번에는 이 고무줄이 어떤 상황이나 시기 또는 분위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팽팽한 상황, 팽팽한 시기, 팽팽한 분위기. 1번처럼 여유롭고 느슨한 상황이나 시기, 분위기가 아닌 거죠. 팽팽한 상황, 시기, 분위기.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 시기, 분위기를 어떻다라고 말하나요? 긴박한 상황, 긴박한 시기, 긴박한 분위기라고 말합니다. 긴장된, 긴장한, 긴박한, 마치 팽팽한에서 출발한 파생 어휘 같죠. 재밌는 것은 긴장된, 긴장한, 긴박한, 여기 긴을 한자로 보시면 팽팽하다의 의미도 있을 겁니다. 팽팽한, 긴장된, 긴장한, 긴박한. 지금까지 텐스라는 단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의미가 바로 텐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텐스 하면 팽팽하게 늘어나는 또는 당겨지는 고무줄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고무줄이 텐스가 아니라 고무줄의 상태가 텐스인 겁니다. 이 고무줄이 우리 몸의 근육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나 시기, 사건, 순간일 수도 있는 겁니다. 텐스한 고무줄, 텐스한 근육, 텐스한 사람, 텐스한 순간, 텐스한 상황 등등 예문 보시죠. 잠깐 멈추시고 한번 쭉 보세요. 자, 볼까요? 1번, 너가 텐스하게 보인답니다. 사람이 텐스한 거죠. 팽팽한 너, 무슨 일 있느냐? 약간 긴장한 듯 보인다. 또는 다소 불편해 보인다. 정신이냐 육체냐 성격이냐 어디가 텐스하게 보이냐에 따라 이해는 그때그때 맞춰 하면 될 겁니다. 2번, 텐스한 근육입니다. 근육이 텐스한 거죠. 팽팽한 근육, 긴장된 근육입니다. 뭉친 근육, 긴장된 근육을 풀려고 한 거죠. 3번, 여기서 financial situation은 단어 그대로 재정 상황인데 쉽게 돈 문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텐스한 재정 상황이 텐스한 거죠. 돈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돈이 쪼들리는 상황입니다. A tense financial situation 입니다. 4번, 텐스한 순간들이 텐스한 거죠. 팽팽한 순간들, 여유롭고 느긋한,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는 순간들이 아닌 겁니다. 텐스한 순간들, 팽팽한 순간들, 긴장된 순간들, 쫄깃한 순간들, 텐스 모먼트입니다. 지금까지 쭉 늘어나는 이 선의 이미지를 가지고 텐스의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려도 왜 시제가 텐스인지 감이 오시지 않나요? 잠깐만 살펴볼까요? 보세요. 지난 시간에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자, 여기서 시제란 바로 이 부분을 시제라 합니다. 그냥 이 부분이 시제다 또는 텐스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분리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일이 고무줄이라면 일어난, 일어나고 있는, 일어날 여기가 바로 텐스인 겁니다. 예문 보시죠. 자, 여기 두 문장이 있습니다. 시제는 문장에서 서술어가 보여주죠. 이렇게 그려볼 수 있죠. 1번, 그는 지금 샤워를 하고 있다. 샤워한다는 일이 팽팽하게 늘어나는 고무줄처럼 지금 쭉 지속되고 있습니다. 2번, 그는 어제 샤워했다. 샤워한다라는 일이 다 늘어난 고무줄처럼 다 지속됐습니다. 끝났네요. 이렇게 시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영어가 시제를 텐스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느낌 오시죠? 사실 이 논리에 맞춰 계속 시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텐스에서
시간을 끌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시제 원리 제대로 가보는 겁니다. 힘내세요. 다시 고무줄과 텐스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자, 고무줄과 텐스 이야기에서 텐스는 형용사였고요. 이 텐스의 명사형은 뭘까요?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들 쓰시던데 텐션입니다. 텐스의 명사형인 텐션. 이 텐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재밌는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른 차원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힘내세요. 이 이야기를 다른 차원으로 보려면 고무줄과 공순이의 관계를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공순이와 고무줄의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본다는 말은 단순히 이 둘의 관계를 1차원적인 관계로만 본다는 것이 아니라 2, 3차원으로 확대해서 본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 봅니다. 2번의 고무줄은 힘이 들어가고 있는 고무줄입니다. 고무줄 안에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자, 누구의 힘이 들어가나요? 공순이의 힘이죠. 공순이의 힘이 고무줄 안으로 들어가서 고무줄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3번의 고무줄은 힘이 다 들어간 고무줄이네요. 자,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 안에 힘을 담을 수 있고 또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고무줄 안에 힘이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까만 부분, 이 부분이 바로 고무줄 안에 들어있는 힘이죠. 공순이의 힘입니다. 공순이의 힘이 고무줄에 들어가서 고무줄의 상태는 팽팽한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힘을 우리는 뭐라 말할까요? 팽팽한 줄을 보며 그 힘을 뭐라 하나요? 팽팽한 연줄, 팽팽한 밧줄, 팽팽한 전선줄. 우리는 이 줄들의 팽팽한 힘을 뭐라 부르나요? 장력이라 하죠. 장력. 여기서 또 원래 장력의 원리란 말이야 이렇게 따지지는 마세요. 일반적인 장력의 원리를 보려면 고무줄 그림을 살짝 다르게 그려봐야 할 겁니다. 자, 고무줄 안에 들어있는 저 힘이 바로 장력입니다. 여러분, 이 장력을 영어로 텐션이라 합니다. 텐스의 명사형인 텐션, 형용사 텐스의 명사적 의미뿐 아니라 장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림을 조금 다르게 그려보겠습니다. 아래 동그라미의 의미를 아시겠죠? 2번, 힘이 들어가고 있는 형태. 힘이 들어가면서 고무줄은 계속 늘어납니다. 3번, 힘이 다 들어간 형태. 힘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고무줄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형태만 보고 다시 설명을 하면 2번은 힘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 보시다시피 힘이 들어갈 여지가 있죠. 3번, 힘이 다 들어간 형태 또는 힘이 들어갈 수 없는 형태가 됩니다. 들어갈 여지가 없죠. 자, 2번을 열린 형, 3번을 닫힌 형 또는 막힌 형이라 부르겠습니다. 사실 3번은 닫힌 형이라 부르면 되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도와드리기 위해 막힌 형이라는 말을 이번에 하나 더 만들어 봤습니다. 2번, 힘이 들어가고 있는 형태 또는 힘이 들어갈 여지가 있는 형태, 열린 형입니다. 3번, 힘이 다 들어간 형태로 보시면 닫힌 형, 힘이 들어갈 수 없는 형태로 보시면 막힌 형.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텐스와 텐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시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텐스를 시제라 하는데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텐스라는 단어의 이해 방식으로 시제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 기본 그림은 같으니까요. 앞에서 조금 보셨죠? 자, 다시 갑니다. 공순이가 있네요. 책도 보입니다. 1번, 공부 시작하기 전 공순이. 2번, 공순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네요. 3번, 공부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고무줄과 같은 방식으로 시제의 그림을 그려보려면 공순이의 행동을 봐야 합니다. 공부한다는 일에 대한 공순이의 행동을 봐야 합니다. 1번, 공부한다는 일에 대한 공순이의 행동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2번, 공부한다는 일에 대한 공순이의 행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3번, 공부한다는 일에 대한 공순이의 행동이 끝났죠. 2번을 보세요. 행동이 쭉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늘어나는 고무줄처럼 쭉 지속되고 있죠. 3번은요, 다 늘어난 고무줄처럼 행동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끝났습니다. 다시 볼까요? 2번, 공순이의 시간이 들어가며 행동이 쭉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3번, 공순이의 시간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 행동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다 늘어난 고무줄처럼 늘어나지 않습니다. 2번만 볼까요? 당연히 쭉 지속되는 늘어나는 행동에서 팽팽함이 보이죠. 고무줄과 비교해 볼까요? 힘이 들어가고 있는 고무줄의 형태가 팽팽하게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들어가고 있는 행동의 형태가 팽팽하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제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행동의 형태가 일어나고 있는 일의 형태입니다. 공부한다는 이 일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이 일의 형태를 구분해 보는 것이 바로 시제입니다. 2번 고무줄처럼 쭉 늘어나고 있는 일이냐, 다시 말하면 쭉 일어나고 있는 일이냐, 3번 고무줄처럼 다 늘어난 일이냐, 다시 말하면 쭉 일어난 일이냐, 이 형태를 보는 것이 시제를 보는 겁니다. 이제 텐스가 보이시죠? 쭉 늘어나고 있는 일, 쭉 일어나고 있는 일, 쭉 일어날 일. 이 모래시계에서 텐스가 보이시나요? 이 모습이 바로 텐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시제라 말하는 텐스를 보고 계십니다. 시간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볼까요? 시제, 텐스에서 말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자, 다시 갑니다. 고무줄과 공순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기 위해 1차원의 개념에서 2, 3차원의 개념으로 확장했듯이 공부한다 라는 일과 공순이의 관계를 따져보기 위해 1차원에서 2, 3차원으로 개념을 확장합니다. 잘 보세요. 공순이의 힘이 들어가고 있는 고무줄, 공순이의 시간이 들어가고 있는 일, 공순이의 힘과 공순이의 시간을 채워볼까요? 팽팽하게 늘어나고 있는 고무줄 안에 공순이의 힘이 들어가고 있네요. 보이시죠? 자, 팽팽하게 지속되고 있는 공순이의 행동, 일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있나요? 당연히 시간이 들어가고 있죠. 공순이의 시간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공순이의 힘이 고무줄을 쭉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순이의 시간이 공순이가 하고 있는 일을 쭉 지속시키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시간이 바로 시제와 관련된 시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분명 이 시간의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로 설명되는 그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나 시간 있어. 나 시간 없는데. 너가 가진 시간을 낭비하지 마. 이런 식으로 소유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시제에서 말하는 시간인 겁니다. 자, 계속 보시죠. 2번 동그라미, 공순이의 시간이 들어가고 있죠. 또한 앞으로 더 시간이 들어갈 여지도 있죠. 시간이 들어가면서 이 일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순이의 시간이 들어가면서 공부한다라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번 동그라미, 시간이 다 들어갔습니다. 고무줄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시간이 다 들어갔다 볼 수도 있지만 시간이 들어갈 수 없는 형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다 들어갔다라는 말은 시작된 일이 끝났다라는 말이고, 시간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일어날 수 없다 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갸우뚱 하실 겁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들으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2번 동그라미, 열린 형, 3번 동그라미, 닫힌 형 또는 막힌 형. 자, 두 그림을 같이 보세요.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텐스, 시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시제에서 말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그려봤습니다. 이제 이 모래시계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1번, 시간은 흐른다에서 말하는 시간은 시선과 시점, 즉 선과 점의 개념으로 말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3번으로 보시면 훨씬 더 시간이 느껴진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3번, 시간 여행을 떠난다. 선과 점의 개념에서 영역의 개념으로 차원을 확장해 보는 겁니다. 1번과 3번의 개념으로 시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다고 1번과 3번의 개념이 똑같은 개념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시점은 시점대로, 시간의 영역은 시간의 영역대로 봐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허나 적어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용어들은 이 두 개념에 모두 쓰이는 말들입니다. 자, 문장들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는, 즉 때를 구분하는 다양한 말과 상황들이 있고요. 보고 계시는 이런 말들이 과거, 현재, 미래, 때를 구분할 수 있게 만드는 흔한 말들입니다. 2번, 시간은 돈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1번과 3번의 시간 개념과는 분명 다릅니다. 즉,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나 옷 사는데 10,000원 썼어. 나 영어 공감 영상 보는데 2시간 썼어. 나 책 사는데 30,000원 썼어. 나 숙제 끝내는데 1시간 썼어. 돈 낭비하지 마. 시간 낭비하지 마. 마치 돈처럼 시간을 소유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말하는 겁니다. 영문법에서 시제는 바로 이 시간을 말합니다. 모든 문장은 반드시 시제를 보여주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문장이 아닙니다. 자, 문장에서 시제를 보여주는 곳이 어딜까요? 문장의 서술어가 시제를 보여줍니다. 서술어인 동사를 통해 볼 수 있죠. 샤워하는 일에 시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만나는 일에 시간을 쓴 겁니다. 볼 거다 말하네요. 시간을 쓰겠다 말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볼까요? 샤워한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샤워하는 일에 내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의 행동에 시간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열린 형입니다. 만났다. 일어난 일입니다. 친구 만나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하나의 행동에 시간이 다 들어갔습니다. 끝난 하나의 행동, 닫힌 형입니다. 볼 거다. 시간을 쓸 거라 말하네요. 텅 빈 형태의 그림입니다. 시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일어나고 있는 일도 일어난 일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들어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죠? 여러분이 시간을 쓰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이 영상을 본다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겠죠. 자, 일어날 일은 앞으로 시간이 들어갈 텅 빈 형태, 이 형태를 열릴형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발음이 열린형과 충돌하는 것 같아서 보이는 그대로 텅 빈 형이라 부르겠습니다. 이 텅 빈 형태는 존재하는 형태가 아니라 예상해서 그려본 형태입니다. 사실 여기가 바로 지난 시간 말씀드린 동사의 미래형은 왜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부분이라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보면 2번과 3번의 동그라미 그림은 공순이와 고무줄 사이의 관계를 보고 그려진 그림인데 1번은 공순이가 고무줄을 당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둘 사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으니 형태도 안 보이는 거죠.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공순이의 힘이고 그 힘이 형태를 만드는데 공순이의 힘이 안 보이니 당연히 형태가 보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예상해서 그려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늘어날 고무줄, 공순이의 힘이 들어갈 고무줄, 앞으로 맺어질 공순이와 고무줄의 관계를 예상해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텅 빈 형입니다. 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날 일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볼까요?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1번 그림입니다. 이 텅 빈 형태에 앞으로 시간이 들어가겠죠. 시간이 들어간다는 말은 2번처럼 3번처럼 된다는 말이죠. 열린 형과 닫힌 형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다시 보시죠. 샤워한다. 일어나고 있는 일, 시간이 들어가고 있는 일, 열린 형. 만났다. 일어난 일, 시간이 다 들어간 일, 닫힌 형. 볼 것이다. 일어날 일, 앞으로 시간이 들어갈 일, 텅 빈 형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보세요. 두 시간은 분명 다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서 말하는 시간, 시제에서 말하는 시간, 두 시간은 다릅니다. 자, 이제 다시 이 두 말을 합체해 보겠습니다.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라는 말들은 두 시간의 만남인 겁니다. 두 시간의 만남. 자, 이제부터 정말 잘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문장의 시제는 뭔가 따져볼 때 이 문장이 과거 시제냐, 현재 시제냐, 미래 시제냐를 따져보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문장의 시제를 구분할 때 이 문장의 시제는 과거 시제냐, 현재 시제냐, 미래 시제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장의 시제를 제대로 구분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두 시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때와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사실 이걸 구분 못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 볼까요? 우리말 문장입니다. 이 문장의 시제는 뭔가요? 때와 일을 구분해 보세요. 나 내일 공돌이 만난다. 내일이 때를 나타내는 말, 만난다가 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문장의 시제는 미래 시제네요. 정말 쉽죠? 쉽습니다. 여러분 힘 빼시고 쉽게 보세요. 우리가 때를 나타내는 말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들을 쓰는 겁니다. 내일이라는 말은 때를 나타내주는 말이고 내일이라는 말에 우리는 미래라는 말을 갖다 붙입니다. 이 문장에서 내일이라는 말을 미래로 구분하는 거죠. 자, 문장의 서술어인 만난다는 일을 보여주는 말이고 시제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만난다라는 말이 때를 나타내주는 말이 아니니까요. 이번에는 영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의 시제는 뭔가요? 때와 일을 구분해 봐야겠죠. 문장의 서술어인 are having, 이 일이고 next Saturday가 때입니다. 이 문장은 미래 시제입니다. 때를 나타내주는 next Saturday, 미래입니다. 시간의 영역, 미래입니다. 여기는 때를 보여주는 곳이 아닙니다. 일을 나타내주는 곳, tense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따라서 미래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한 문장만 더 볼까요? 직장을 옮겼나 봅니다. 월요일에 첫 출근이라 하네요. 이 문장의 시제는 뭔가요? 미래 시제입니다. 일을 보여주는 start, 텅빈형, 때를 나타내주는 on Monday, 미래. 여러분, 제가 무엇을 보여드리고 싶어 계속 이렇게 구분해 보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문장의 서술어 자리에 오는 동사는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놀다, 공부하다, 먹다 이런 말들은 시간의 영역을 나타내는 어제, 오늘, 내일, 최근, 지금, 작년과 같은 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사라는 단어들 속에 존재하나요? 놀다, 공부하다, 먹다의 시간 속에 존재하고 놀다, 공부하다, 먹다라는 시간의 영역을 넘나드는 상상을 하나요? 정말 말이 안 되죠. 너무 말이 안 돼서 그저 허탈한 웃음만 나오죠. 그렇다면 이걸 보고도 허탈한 웃음이 나와야 마땅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동사를 현재 과거라는 말로 구분하는 건가요? 놀다, 공부하다, 먹다와 같은 일을 나타내는 단어인 동사에 어제, 오늘, 내일과 같은 때를 나타내는 단어를 구분할 때 쓰는 현재, 과거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동사, 조동사를 현재형, 과거형이라고 구분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정말 비논리적인 겁니다. 시제가 뭔지, 텐스가 뭔지를 제대로 보고 있다면 동사를 현재형, 과거형으로 구분하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알 수 있죠. 영문법의 12시제, 설마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이야기만 하기 위해 12개의 시제로 구분할까요? 12시제에서 말하는 시간 이야기는 과거, 현재, 미래만으로 설명되는 그런 시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텐스에서 말하는 시간이 12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다 생각하는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완료를 설명할 때 과거부터 현재까지라는 말이 가장 대중적인 설명이죠. 절대적 믿음이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 설명 방식이 잘못됐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 방식은 진짜 별로입니다. 때를 구분하는 과거와 현재라는 말로 완료 시제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완료 시제는 텐스에서 말하는 시간을 이해해야 그 개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의 영역에서 말하는 시간만으로 이해가 힘듭니다. 만약 누군가 현재, 과거, 미래라는 말을 넘어 시제를, 또 시제에서 말하는 시간을 고민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시제 이야기 1강에서 유레카를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시제에서 말하는 시간을 가지고 영어가 왜 12시제로 나누어져 있는지 그 이유를 살짝 보여드렸거든요. 이 강의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차원으로 미리 보여드린 강의가 아닙니다. 어떤 반응들과 어떤 이야기들을 제게 주실까 살짝 기대하고 드린 강의인데 역시나 별 반응들이 없더군요. 조금 아쉽지만 예상했던 일입니다. 이 영상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또 나올 겁니다. 자, 동사, 조동사는 시간의 영역과 시점을 나타내는 말들, 즉 때를 나타내는 말들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을 현재와 과거라는 말로 구분하면 학습자들은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동사를 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의 말입니다. 예를 들어 밑줄 친 문장의 시제가 뭔가요? 라는 물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문장의 서술어, 즉 동사를 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려고 하는 거죠. 서술어인 동사를 보고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동사가 현재형이면 현재 시제, 과거형이면 과거 시제, 이런 식으로 구분하려고 하는 거죠. 때와 일을 나누어 봐야 하는데, 두 시간을 함께 봐야 하는데 일만 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셔서 이제 아시겠죠? 문장의 서술어인 동사의 형태와 현재, 과거, 미래는 관련이 없다 보시는 것이 시간을, 시제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밑줄 친 이 문장들의 시제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제대로 구분해 보시려면 문장들이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두 시간이 나누어 보이는 거죠. 빨간색 부분, 문장의 서술어에서는 텐스, 시제를 보고 파란색 부분들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영역, 때를 보셔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시제 이야기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실 명심 또 명심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체적인 시제의 원리를 보는 시간이니 빠르게 여기에 있는 문장들의 시제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대략적인 말씀만 드리면 1, 2, 3번 문장, 빨간색 부분 서술어만 보고 이 문장이 현재 시제인지 미래 시제인지 쉽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개의 문장은 시간의 영역, 때를 봤을 때 미래 시제 문장들입니다. 자, 4, 5번을 보세요. 문장의 서술어에 위를 보고 미래 시제 문장이다 말하면 안 되겠죠. 시간의 영역들을 따져봤을 때 4, 5번은 현재 시제 문장들입니다. 6, 7, 8 would가 보이네요. 문장의 서술어만 보고 이 문장들의 시제를 구분하기란 어렵습니다. 특히 6번 빈말, 7번 참말, 8번 빈말입니다. 더더욱 서술어의 생김새만으로 시제를 구분한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6번 미래 시제, 7번 과거 시제, 8번 현재 시제입니다. would가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에 모두 쓰이네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선명하게 보이죠. 동사를 현재형과 과거형으로 구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보았으니 바꿔야죠. 문제가 이거다 저거다 말로만 떠드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문제가 정확히 파악됐으면 명확한 해결 방안도 함께 내놓아야죠. 현재형과 과거형이라는 말 대신 제대로 된 말들을 찾아 이 자리에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동사를 구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말들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당연히 텐스 이야기에서 찾아야죠. 동사가 문장의 서술어 자리에서 시제를 보여주니 당연히 시제 이야기에서 적당한 말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텐스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볼까요? 과거 시제, 과거에 일어난 일, 현재 시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미래 시제, 미래에 일어날 일. 일어난 일,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날 일. 여기가 텐스, 시제입니다. 텐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하나, 둘, 셋. 쭉 팽팽하게 늘어나는 고무줄의 원리와 같은 1차원, 선의 개념으로 그려본 시제. 이 안에 시간을 담아본 그림, 2, 3차원의 관점으로 본 거죠. 이 그림을 수의 논리를 적용해 이렇게도 보여드렸습니다. 이 시제 그림과 때를 나타내주는 시간의 영역 그림을 동시에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면 지금 보시는 시제 구분의 원리는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원리입니다. 언어의 기본 원리인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시제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두 시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문 하나만 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문장의 시제를 구분하실 때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나는 지금 TV 본다에서 본다가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나타내주고 지금이 때를 나타내주고 있죠. 텐스, 시제는 시간이 들어가고 있는 형태, 열린 형. 시간의 영역은 지금, 현재. 이 문장은 현재 시제입니다. 혹시 궁금해 하실 분 계실 것 같아 말씀드리면 오늘 이야기에서 단순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 시제는 모두 현재 시제로 구분합니다. 자, 이 두 시간 어떤 관계로 문장 속에 존재할까요?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지금이라는 현재의 시간의 영역 속에 TV 본다라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은 어떤가요? 시제가 어떻게 구분되나요? 두 시간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구분되겠죠. 어제 TV를 봤죠. 어제라는 시간의 영역은 과거고요. 하나의 행동에 시간이 다 들어갔습니다. 마감됐다는 거죠. 시제는 닫힌형, 과거 시제입니다. 두 시간의 관계도 이렇게 되겠죠. 어제라는 과거의 시간의 영역 안에서 TV 봤다라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일 TV 볼 거다. 시제를 구분해보면 이거죠. 내일이라는 시간의 영역은 미래, 볼 거다라는 일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 시간이 텅 비어 있네요. 텅 빈 형. 미래 시제입니다. 두 시간의 관계 그려보실 수 있겠죠? 내일이라는 시간의 영역 안에서 일어날 일, 미래 시제. 여러분, 문장 속의 이 두 시간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영역 안에 시제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해서 눈여겨보셔야 할 점은 때와 일의 형태가 같다는 겁니다. 크기가 다르고 형태는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영역, 때를 보여주는 형태와 닫힌형, 열린형, 텅 빈형, 시제를 보여주는 일의 형태가 같네요. 이건 굳이 제가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인지하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영어를 떠나서 우리말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겠죠. 자, 지금까지 언어의 원리를 살펴봤다면 이제 영어라는 언어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어의 특성을 제대로 보시려면 여기서 닫힌 형과 열린 형을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어디다요? 여기다 말입니다. 동사, 조동사를 현재형, 과거형으로 구분하는 대신 열린형, 닫힌형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막힌형은 조금 이따 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용어를 바꾸는 것이 맞죠. 동사는 문장의 서술어 자리에 들어가고 서술어가 시제를 보여주니 당연히 시제의 원리에서 찾아낸 말로 동사를 구분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사를 왜 시간의 영역을 구분하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로 구분을 하나요? 완전 비논리적인 거죠. 사실 이번 시간 말씀드리는 이론은 영문법 학습의 역사를 바꿀 만한 이론이다 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글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려보면 재밌는 건 열린형, 닫힌형 말고도 다른 말들을 더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지 구분을 목적으로 그냥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시제 원리에 기반해서 거기에 걸맞는 말들을 잘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시제 원리를 모르면 이런 말들이 안 보이겠죠. 보이질 않으니 찾아볼 수도 없고 찾을 생각도 못할 겁니다. 자, 다른 말들도 찾아볼까요? 질문 하나 만들어 봅니다. 왜 동사에 ed가 붙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이라는 생각이 들죠. 이건 시제의 원리를 몰랐을 때 나올 수 있는 생각입니다. 자, 시제 원리를 보셨죠? 한번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나름의 답을 찾아보자고요. 왜 동사에 ed가 붙을까?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극장에 갑니다. 영화가 쭉 지속됩니다. 영화와 함께 우리가 영화를 보는 일도 쭉 지속됩니다. 둘 다 쭉 늘어나고 있죠. 시간이 들어가고 있죠. 시간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화도 지속될 수 없고 영화 보는 일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일들은 시간이 들어가야 일어납니다. 자, 이제 영화를 보는 일도 끝났습니다. 둘 다 더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다 찼습니다. 끝입니다. 옛날 영화들을 보면 영화가 끝날 때 맨 마지막에 보여주는 자막이 있죠. 끝.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이 진짜 여행하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살아가는 길, 인생길이 될 수도 있겠죠. 쭉 이어지는 길입니다. 계속 쭉 늘어날 것 같은 이 길, 영원히 쭉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이 길,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여행길도 내 인생의 길도 반드시 그 끝은 있습니다. 쭉 이어지는 이 길의 끝에서 쭉 이어져 왔던 우리의 발걸음도 끝납니다. 이 길의 끝에서 우리가 보게 될 마지막 이정표, 엔드, 끝. 길은 더 이상 쭉 늘어나지 않고 걸음도 더 이상 쭉 지속되지 않습니다. 길도 걸음도 끝입니다. 길을 걷는데 시간을 더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마감입니다. 자,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그 끝이 있겠죠. 잘 보세요. end, e와 t, ed, 끝. 동사에 왜 ed를 붙이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동사의 형태를 시제, 텐스의 원리에 맞춰보면 쭉 이어지는 영화의 마지막에 end가 붙는 것처럼 쭉 이어지는 길의 마지막에 end 이정표가 붙는 것처럼 쭉 이어지는 일의 마지막에 ed가 붙는 겁니다. 끝난 영화, 끝난 길, 끝난 일, ed가 붙어 끝난 일이다 보여주는 겁니다. ed가 붙지 않으면 그 반대가 되겠죠. 어떤가요? 동사에 왜 ed가 붙었는지 설득력이 있나요? 자, 여기서 그대로 닫힌형과 열린형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시간이 다 들어갔다, 닫힌형. 시간이 들어가고 있다, 열린형. 시간이 다 들어갔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닫힌형을 달리 해석해보면
시간이 들어갈 수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막힌 형이라는 말을 정식으로 보태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닫힌 형으로 이 두 관점을 모두 설명했지만 여러분의 이해 차원에서 분리해 봤다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들어간 모습, 닫힌 형, 시간이 들어갈 수 없는 모습, 막힌 형. 자, 이렇게 보면 이 하나의 형태로 뽑아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늘어납니다. 정말 잘 보세요. 닫힌 형, 시간이 다 들어갔습니다. 일어난 일이 끝난 겁니다. 막힌 형, 시간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어나고 있지 않는 일, 일어나지 않을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봅니다. 길에서 이 이정표를 봤을 때 똑같은 이 이정표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쭉 길을 따라 걸어왔던 사람이라면 아, 여기가 길의 끝이구나. 이제 더 걸어갈 수 없겠네 생각하겠죠. 또 다른 경우는 이 길을 따라오지 않고 다른 길로 오다가 이 이정표를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길을 바꿔서 이제 이 길을 좀 걸어가 볼까 하고 보니 떡하니 이 이정표가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길이 쭉 이어지지 않는구나. 이건 걸어갈 수 없는 길이야. 막혔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똑같은 이정표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닫힌 형, 막힌 형, 영어라는 언어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활용될지 기대해 보세요. 자, 이제 동사의 현재형, 과거형이라는 말보다 더 어울리는 말들을 정리해 볼까요? 많죠. 시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보면 어울리는 많은 말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더 찾아낼 수도 있겠죠. 이걸 다 알아야 되나 부담 갖지 마세요.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이 용어들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영문법 시제를 이해한다는 거기 때문에 외우겠다는 생각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자, 보시죠. 1번. 기존의 방식으로 현재형, 과거형이라 부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정된 경우에만 현재형, 과거형이라는 말로 부를 수 있습니다. 2번. 보이는 그대로 기본형과 ED형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ED가 붙어있는 동사 ED형. 자, 3번. 쭉 늘어납니다. 지속됩니다. 지속형.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end, 끝. 그래서 끝형, 지속형, 끝형.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고요. 4번. 시간이 들어가고 있는 형태, 열려있는 형태, 열린형. 시간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닫혔습니다. 닫힌형. 열린형과 닫힌형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5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기존의 현재형을 이형이라 부르고 과거형을 일형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 4번 열린형을 보세요. 사실 열린형은 닫힌형과 텅 빈형의 공존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행동으로 그려본 그림의 닫힌형과 텅 빈 형태의 공존이 바로 이 형태죠. 이형은 이 두 형태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형이고요. 일형은 닫힌형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일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 3, 4, 5번의 용어들의 현재형, 과거형이라는 용어는 대적이 되질 않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현재형, 과거형이라는 용어를 살려두는 이유를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들 완전히 이해 안 가셔도 걱정 마세요. 앞으로 영상들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오늘은 기본 원리를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 논리들을 적용시켜 계속 이야기들이 연결될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진짜 동사에 붙은 ed가 end의 ed야? 요거 저한테 묻고 싶으셨겠죠. 맞죠? 글쎄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하지도 않고요.
또한 사실이다 아니다 연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and라는 단어를 보고 이 모든 논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논리를 통해 봤더니 이 단어가 보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굳이 동사에 붙은 ed가 and의 ed가 아니어도 제가 펼치는 이 논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ed가 and의 ed 같은 이 느낌은 뭘까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and, 그리고 아시죠? 어떤 말에 다른 말들을 덧붙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말들을 첨가할 때, 더할 때 쓰는 말이 and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와 D. D를 하나 더 붙여서 이 단어를 보세요. 여러분,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더하다, 첨가하다, 덧붙이다. 어떠세요? and의 ad와 상관없어 보이지 않죠? 그렇다면 일리 있어 보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조동사의 과거형들도 D로 많이 끝나는 이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이까지 쓸 수 없었던. 하지만 그래도 D로 끝내려고 애쓴 모습이 보이죠. 이 아이들도 ED형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겠죠. might은 아니잖아요. 얘는 T로 끝나잖아. 자, 재미삼아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에 꼭 연연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을 위해 재미삼아 제가 조금 더 가봅니다. 여러분, 이 단어 한번 발음해 보세요. ed를 주의해서요. 한번 소리내 발음해 보세요. 드 발음이 아니죠. 분명 트 발음입니다. ed 앞에 k가 무성음이죠. 이럴 때 ed 발음은 트, t 발음이 됩니다. 발음교상으로 보면 t가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t로 끝난다 해서 뭐 ed형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네요. 물론 제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이건 이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녀석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은 그냥 한번 쭉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앞으로 또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동사 조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이라는 말을 열린형, 닫힌형으로 바꿨습니다. 열린형과 닫힌형이라는 말은 시제 구분의 원리를 보고 찾아낸 말들입니다. 앞으로 제가 드리는 시제 이야기는 지금 보시는 시제 구분의 원리를 바탕으로 진행해 나갈 겁니다. 사실 이 시제 구분의 원리는 영어와 한국어 모두 해당하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비교하며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시제 구분의 원리를 바탕으로 영어라는 언어가 우리말과 어떻게 다른지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 갑니다. 지금부터 시제 구분 원리에서 구분 기준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 행동의 형태 부분을 동사의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편의상 동사, 조동사 모두 동사라 부릅니다. 자, 1, 행동의 형태, 여기를 동사의 형태로 바꾸면 아래의 텅 빈 형은 사라지죠. 왜 사라질까요? 이유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영어 동사의 형태는 2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텅 빈 형에 해당하는 동사의 형태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앞에서 보셨죠. 일어날 일은 형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동사의 형태 또한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식 사고방식인 거죠.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시제 구분의 기준이 된다면 여기 텅 빈 형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시제에도 동사의 열린형을 쓰고 미래 시제에도 동사의 열린형을 쓰는 겁니다.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에는 동사의 형태가
같네요. 이렇게 세 개의 시제를 구분하는 거죠. 동사의 형태는 두 개, 시제는 세 개. 두 개의 동사의 형태로 세 개의 시제를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은 나눠 쓰는 겁니다. 열린 형을 이렇게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에 나눠 쓰는 겁니다. 두 개의 사과를 가지고 하나를 나누어 세 사람이 먹듯이 두 개의 동사 형태 중 하나를 나누어 세 개의 시제에 쓰는 겁니다. 동사, 조동사 열린형은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에 모두 쓰인다. 여러분, will이라는 조동사에 미래 어쩌고 하며 우리 머리를 오염시키면 안 됩니다. will은 조동사고요, 열린형입니다. 따라서 will은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에 모두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 보여드렸죠? will의 용법을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로 나누어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제 이야기와 함께 조동사 이야기도 다시 시작될 겁니다.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시제 원리를 보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 시제 구분의 원리에서 1. 행동의 형태를 동사의 형태로 바꿨더니 이런 특성이 보입니다. 좀 깔끔하게 볼까요? 여러분, 영어라는 언어가 이렇습니다. 이 특성은 당연히 시간을 어떻게 보고 다루고 있느냐에 대한 그들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영어의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문장들 속에 동사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끝난다면 그래도 영문법의 이해가, 아니 영어의 이해가 좀 수월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말과 약간의 차이만 익숙해지면 됐을 테니 말입니다. 우리말과는 다른 영어의 또 다른 특성을 보기 위해 우리의 그 녀석을 불러봅니다. 참말, 빈말, 구분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알고리즘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아마 알고리즘을 이해하시기가 그리 힘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의 기본 논리는 영어에만 해당하는 논리가 아닙니다. 한국어도 이 알고리즘의 논리에 맞춰 참말, 약한 참말, 빈말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아마 지구상 대부분의 언어는 이 알고리즘의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는 모습이 비슷하다면 그 언어의 본질도 비슷할 테니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표시한 이 부분은 바로 언어의 본질입니다. 즉, 한국어와 영어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죠. 영어라는 언어의 특성, 즉 영어라는 언어와 한국어의 다른 점은 바로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수없이 말씀드렸듯이 영어는 참말과 빈말을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나요? 바로 동사의 형태로 구분하죠. 우리말하고는 다릅니다. 영어는 참말과 빈말을 동사의 형태로 구분하기 때문에 시제 구분의 원리가 나눠집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원리는 참말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표시한 부분을 잘 보세요. 여기가 참말 기준으로 바뀝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세요. 참말 기준으로 바뀌며 과거 시제에 막힌 형이라는 용어는 사라집니다. 최종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표시한 참말 기준을 빈말 기준으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빈말의 정의를 긍정과 부정의 논리로 설명드렸었죠. 이번에는 영어가 빈말을 어떻게 보고 또 참말과 구분하는지 시제의 논리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빈말이란 갈 수 없는 길, 막힌 길과 같은 말들입니다. 따라서 동사의 형태는 막힌 형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시간이 들어갈 수 없는 형태, 이디형. 세상 모든 일들은 시간이 들어가야 일어날 수 있는데 빈말은 시간이 들어갈 수 없는 말들이니 빈말 기준으로 바꾸면 표시한 부분들이 다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게 바뀝니다. 좀 깔끔하게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빈말, 과거, 현재, 미래 시제의 동사의 형태입니다.
모두 막혔죠. 갈 수 없는 길과 같은 문장들이 빈말이기 때문에 모두 동사에 막힌형을 씁니다. 영어는 이렇게 동사의 형태로 참말과 빈말을 구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말과 빈말을 한 번에 비교해서 볼까요? 이렇게 보면 영어라는 언어가 재밌기도 하고 또 아름답기도 하죠. 이걸 이렇게 구분하다니 말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은 이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앞으로 시제 이야기는 참말 기준으로 펼쳐지는데 오늘은 빈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마무리를 해보죠. 빈말 기준의 이 시제 구분의 원리를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립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께서 문장을 보실 때 반드시 둘을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시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참말, 빈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시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참말, 빈말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두 보셨습니다. 이 문장을 보시죠. 1번, 이 문장의 시제가 뭔가요? 쭉 보시고 구분해 보세요. 시제가 뭔가요? 친절하게도 투마로가 보이네요. 미래 시제입니다. 이번에는 동사의 형태를 볼까요? 미래 시제 문장인데 동사, 조동사의 형태가 막힌형이네요. 왜 그럴까요? 미래 시제 문장에 동사의 막힌형을 썼네요. 당연히 빈말이니 막힌형을 썼죠. 갈 수 없는 길과 같은 문장이니 당연히 and 이정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문장은 시간이 들어갈 수 없는 문장이다. 즉, 이 문장에서 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를 보여주는 막힌형을 쓰는 겁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 말하는 일들은 일어날 일들이 아닙니다. 내일은 선거하는 날이 아닌데 그냥 해보는 말이죠. 내일 선거면 누구 찍을래? 미래 시제, 빈말, 동사에 막힌형을 썼습니다. 우리말 한국어는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참 우리말과 다르죠. 다음 문장 보시죠. 자, 상황 드립니다. 지금 친구가 돈 좀 빌려달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돈이 한 푼도 없네요. 지금 보고 계시는 문장은 이 상황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여러분 분석해보죠. 1. 이 문장의 시제는 뭔가요? 설마 이 문장의 시제 구분을 여길 보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이 문장의 시제 구분에 대한 힌트는 상황 속에 들어있었죠. 제가 지금 친구가 돈 좀 빌려달라 한다고 상황을 말씀드렸죠. 시간의 영역은 지금, 현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장의 시제는 현재 시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시간의 영역, 지금, 현재니까요. 상황을 통해 시간의 영역이 구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조건절과 주절을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절이 미래 시제로 구분되는 거죠. 현재 미래 시제 모두 동사의 형태는 같습니다. 막힌형입니다. 자, 현재 미래 시제 문장에 동사의 형태를 막힌형을 썼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당연히 빈말이니 막힌형을 썼습니다.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려줄 수 없습니다. 돈 있다면 빌려주겠다는 말은 갈 수 없는 길과 같습니다. 시간이 들어갈 수 없는, 즉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소위 말뿐인 말, 막힌형을 써서 이 말은 시간이 들어갈 수 없는 빈말이다를 보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를 잘 보세요. 지금까지 영어 문장을 분석해 봤고요. 이번에는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옆에 1, 2번의 순서가 바뀝니다. 순서가 다르죠? 참말, 빈말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시제를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문장을 분석할 때와는 다르게 이 과정이 굉장히 순식간에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이니까요. 우리가 우리말을 분석하는 것이 뭐 힘들겠습니까? 보실까요? 자, 이 문장은 참말인가요? 빈말인가요? 이제 더 이상 참말, 빈말 구분 알고리즘에 대한 부연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구분 알고리즘 이제는 이해하셨을 거라 봅니다. 자, 이 문장은 빈말입니다. 시제는요, 현재 시제, 미래 시제입니다. 여러분, 이 구분이 힘들 이유 전혀 없습니다. 이건 우리말입니다. 자, 이 문장은 빈말이고 현재 미래 시제니 이 문장을 영어로 바꿨을 때 동사 형태는 어떤 형태를 써야 할까요? 당연히 막힌형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동사 형태가 막힌형입니다. 다음 문장 보시죠. 아까 영어 문장으로 봤었죠. 이번엔 한국어 문장으로 보시죠. 분명 한국어 문장으로 볼 때는 우리들 머릿속 회로가 좀 다르게 작동할 겁니다. 자, 상황은 같습니다. 지금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참말인가요? 빈말인가요? 빈말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진심을 담아 말하는 거니 참말 아닌가요? 이런 비논리적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 알고리즘의 논리에 맞춰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이 말은 빈말입니다. 자, 이번엔 시제입니다. 이 문장의 시제는 뭔가요? 현재 시제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미래 시제로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영어 문장을 분석할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면 동사의 형태는 당연히 막힌형이죠. 갈 수 없는 길과 같은 문장이니 시간이 들어갈 수 없는 형태, 막힌형을 써야 합니다. 앞에서 영어로 본 문장을 다시 바꿔서 한국어로 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죠. 상황 드립니다. 멀리 여행을 갔는데 그곳의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말하네요. 나 여기에 평생 머물 수 있다면 좋겠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은 참말인가요? 빈말인가요? 빈말입니다. 갈 수 없는 길과 같은 말이죠. 여기서 평생 머물 수는 없습니다. 말만 이렇게 하는 거죠. 빈말입니다. 자, 시제는 뭔가요? 현재 시제, 미래 시제의 공존이라 볼 수 있겠죠. 아니면 현재 시제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 문장을 영어로 옮기면 당연히 조동사에 막힌형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왜 wish는 막힌형이 아닌가요? 당연하죠. 바람 자체는 빈말이 아니니까요. 바라는 건 참말이고 바라는 내용이 빈말인 겁니다. 따라서 바람은 참말의 형태, 바라는 내용은 빈말의 형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문장은 참말인가요? 빈말인가요? 상황 필요 없겠죠? 당연히 빈말입니다. 죽었다면 당사자 앞에서 이런 말 못하겠죠. 살아있으니 이런 말을 하겠죠. 자, 시제 구분만 하셔서 빨리 영어로 말씀해 보세요. 셋째입니다. 하나, 둘, 셋. 됐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안 됩니다. 자, 이 문장의 시제는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에서 동사의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막힌형이 두 개네요. 막힌형이 둘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볼까요? 두 개의 막힌형 보이시나요? 비교해서 보세요. 막힌형 둘, 막힌형 하나. 제가 사실 과거 시제에 대해서는 앞의 영상들에서 일부러 말씀을 많이 안 드렸습니다. 참말, 빈말, 구분 알고리즘과 함께 조동사 이야기를 드릴 때 현재와 미래 시제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 시제 쪽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면요, 시제편에서 완료 시제를 말씀드린 후 말씀을 제대로 드리려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완료 시제를 과거부터 현재까지라는 말로 설명하는 거 별로라고요. 자, 보세요. have died. 이 부분이 동사의 완료형이죠. 이 완료형을 제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여기서는 막힌형이라고 보고 있죠. 참말에서는 분명 닫힌형이라고 볼 겁니다. 왜 완료형을 닫힌형과 막힌형이라고 보고 있는지 다음에 완료 시제에 대한 이야기 편에서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료 시제 이야기가 끝나면
조동사와 과거 시제에 대한 말씀을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아직은 제가 완료 시제에 대해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완료 시제 편과 함께 하겠습니다. 조동사를 잘 이해하고 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둘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참말과 빈말, 또 시제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분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 공식을 이제 살짝 바꿉니다. 닫힌 형을 막힌 형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제 완성이네요. 다시 보실까요? 빈말, 현재 시제, 미래 시제는 동사, 조동사에 막힌 형을 쓴다. 표시한 부분을 잘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의 긴 이야기는 여기가 끝인데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책으로 치자면 부록에 해당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힘내세요. 기존 영문법의 거대한 존재, 가정법과 가정법 공식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이론들을 기준으로 기존 가정법이라는 말과 그 공식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공식입니다. 이 공식이 우리에게 온 지 얼마나 됐을까요? 조금 과장해서 아마 이런 시절에 온 공식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이 공식이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 공식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대를 기준으로 이 공식을 본다면 정말 비논리적입니다. 도대체 이 가정법 공식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시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가정법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자, 시대와 시대를 매치시켜 보겠습니다. 동시에 놓고 비교합니다. 빈말 시제 구분 알고리즘과 가정법 공식, 우선 알고리즘이라는 말과 공식이라는 말이 대비가 되죠. 오른쪽 가정법 공식이 태어난 시대는 요즘 시대와는 다릅니다. 컴퓨터, AI, 알고리즘 이런 말들이 없었겠죠. 지금 시대의 기준으로 이 공식을 보면 상당히 조잡합니다. 여기에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 공식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혼돈입니다. 머릿속 회로를 완전 엉망으로 만들죠. 볼까요? 이 공식은 시제를 말하는 공식일까요? 이 공식을 처음 본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에 눈이 먼저 갑니다. 책을 볼 때 목차를 보는 것과 같은 이치죠. 가정법 과거,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건 누가 봐도 시제를 구분해 놓은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따라서 가정법 과거라는 말을 보면 당연히 이건 과거 시제에 대한 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머릿속 회로가 연결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보면 가정법 과거는 과거 시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이건 현재 시제랍니다. 정말 허탈한 웃음만 나오죠. 아니 이럴 거면 가정법 과거라는 말을 하질 말죠.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더 웃긴 건 이건 현재 시대다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현재 사실의 반대다 말합니다. 차마 가정법 과거는 현재 시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아주 대놓고 웃기는 말이 될 테니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공식은 절대 시제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무질서하게 섞여 있죠. 이 공식으로 인해 태어난 아주 유명한 질문이 있죠. 가정법에 왜 동사에 과거형을 쓰느냐? 이 질문이 나온 이유는 분명 생각하기에 현재 시제, 미래 시제 문장인데 왜 과거형을 쓰냐? 이 말이죠. 이 공식은 현재, 과거, 미래가 완전 엉켜버린 공식입니다. 혼돈이죠. 자, 지금부터 가정법 공식이 왜 이렇게 무질서하게 만들어졌는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긍정과 부정을 기준으로 말을 구분해 보면 말은
참말, 약한 참말, 빈말 이렇게 구분됩니다. 분명 말은 이렇게 구분되는데 우리가 시제를 학습할 때 오직 참말에 맞춰 시제를 학습합니다. 이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참말과 빈말만 놓고 보면 참말을 현실, 빈말을 비현실로 나눠봤을 때 비현실이라는 말은 현실이라는 말 때문에 존재하는 말입니다. 어떤 이론이든 현실이 기준이 돼야 합니다. 비현실을 기준으로 현실을 논하겠다는 생각은 무리가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빈말을 염두에 두고 시제 이론을 펼쳐야 합니다. 특히 한국어와는 다르게 영어는 참말과 빈말을 동사의 형태로 구분한다는 사실, 또 그 형태가 시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영문법 시제 이론은 반드시 빈말을 염두하고 펼쳐나가야 마땅합니다. 자, 불편하지만 꼭 인정해야 하는 두 가지 진실. 첫째, 동사를 현재형, 과거형으로만 구분한다거나 또 여기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건 텐스가 뭔지 그 개념을 명확하게 잡고 있지 못한다는 말이고, 둘째, 이렇게 무질서한 가정법 공식이 아직까지 건재하다는 건 참말, 약한 참말, 빈말이 논리적으로 구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텐스를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참말과 빈말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다면 참말, 빈말, 시제 구분과 동사의 형태 구분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눠질 수밖에 없겠죠. 보시는 것처럼 구분이 명확합니다. 자, 이 공식이 왜 비논리적인 공식인지 제가 이 공식을 제가 보여드린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가정법 공식은 참말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공식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참말 기준 시제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식입니다. 빈말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참말만 생각하고 만들어진 말이 바로 동사, 조동사의 현재형, 과거형이라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현재형, 과거형이라는 말은 정말 이기적인 말들이죠. 자, 기존의 이기적인 방식대로 가봅니다. 참말을 기준으로 잡고 표시한 닫힌형, 열린형이라는 말을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으로 바꿔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참말 시제 이론을 빈말에 적용합니다. 그러면 빈말에 막힌형이라는 말들이 참말의 말들에 맞춰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게 바뀌겠죠. 과거 완료형, 과거형, 과거형. 참말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는 빈말 시제 구분입니다. 정말 답답하죠. 드디어 열렸습니다. 혼돈의 서막이 말이죠. 과거와 과거 완료, 현재와 과거, 미래와 과거. 용어들이 무질서하게 섞여버렸습니다. 완전 엉망이 되어버렸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혼돈 속에서 태어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가정법에 왜 동사의 과거형을 쓰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가정법 공식은 텐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온 공식이 아닙니다. 텐스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절대 현재형과 과거형이라는 말로 공식을 이렇게 이기적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공식은 우리 머리를 어지럽히는 비논리적인 공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더더욱 맞지 않는 공식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간 관련 단어들로 가득 차 있는 이 공식, 시제를 담아낼 수 없는 공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식이 보여주고 있는 건 뭘까요? 시제 이야기가 될 수 없다면 가정법이 뭔지 그 개념을 알려주고 있는 공식일까요? 뭐 가정법 공식이니 가정법에 대한 이야기가 맞겠죠. 그런데 지금 표시한 이 부분을 보고 가정법의 개념을 파악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가정법이라는 단어를 보고 가정법 개념을 잡아야 하는 걸까요?
자, 질문 하나 드립니다. 가정법이 뭔가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들어보시고 읽어보셔서 알고 계신 그 가정법의 개념을 최대한 짧게 말씀해 보세요. 가정법이 도대체 뭔가요? 가정법 하면 무슨 말이 떠오르시나요? 자, 5초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만약 여러분들께서 상상, 가짜, 비현실, 일어나지 않았던 일, 불가능, 일어날 수 없는 일, 이런 말들로 가정법의 개념을 말씀하셨다면 여기 가정법 현재라 말하는 부분은 가정법이 아닙니다. 또한 가정법 미래도 가정법의 범주로만 구분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가정법의 개념과 공식이 안 맞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정법 현재는 가정법이 아닌데 가정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거고, 가정법 미래도 가정법만이 아닐 수 있는데 가정법으로만 불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확하게 보여드릴까요? 이 공식에서 가정법 현재는 참말, 약한 참말을 말하는 공식이 될 수 있고요. 가정법 미래는 약한 참말과 빈말을 말하는 공식일 수 있습니다. 모두 섞여 있죠. 더 간결하게 보여드리면 가정법 현재에 해당하는 부분, 가정법 미래에 해당하는 부분, 잘 보이시죠? 참말, 약한 참말, 빈말이 모두 섞여 버렸습니다. 기존의 가정법 공식대로라면 이 모두를 퉁쳐서 하나로 가정법이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공식이 바로 가정법 공식인 겁니다. 가정법이라는 말과 가정법 공식이 맞지 않고 있는 이 공식, 무질서한 시간 이야기로 얽힌 이 공식, 감히 누가 이 공식을 이해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요즘 시대는 말입니다. 시대에 맞춰 다시 보여드립니다. 가정법 개념은 반드시 긍정과 부정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긍정과 부정의 논리로 짜여진 이 알고리즘에서 빈말이 가정법입니다. 자, 참말, 빈말 구분 알고리즘을 보면 분명 참말과 빈말은 다르게 구분됩니다. 기존의 문법 용어로 다시 말씀드리면 직설법과 가정법은 다르게 구분되는 다른 말입니다. 따라서 시제를 구분할 때도 참말과 빈말이 섞이면 안 됩니다. 참말은 참말대로, 빈말은 빈말대로 같음과 다름을 잘 이해하고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다른 알고리즘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께 의견을 묻습니다. 어느 쪽이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이신가요? 여러분의 논리력으로 판단해 보세요. 시대는 분명 바뀌었습니다. 어느 쪽이 바뀐 시대에 맞는 논리일까요? 새로운 시대로 넘어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